쿠팡에서 MD를 하고 있고요. 소개 잠깐 드리면 지금은 현재 제가 이제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큰 화면인 줄 알고 지금은 커피 쪽에서 커피하고 차 그로서리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D 바이어죠. 쿠팡에서 직매입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처음에 이직하기 전에는 이제 농심에 있었습니다.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고 처음에는 이제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제 대리점 쪽에 그 까닭에 영업을 이제 쳤죠. 그래서 1톤짜리 트럭, 2.5톤짜리 트럭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대리점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좀 영업을 하다가 뭐 운이 좋게 그 마케팅 쪽으로 좀 옮기고 그다음 브랜드 매니저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인생이 너무 이제 긴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우연치 않게 쿠팡으로 이제 이직을 했고요. 제가 그 한 6년 전쯤인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이직을 고민할까 말까 하다가 경영지도사라는 이제 자격증을 하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은 이직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15년 단위 회사 뛰쳐나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몰래 프로젝트로 컨설팅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세종대학교 유통산업학 박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회협력 활동에서 2016년부터 해가지고는 뭐 협동조합 PB 사업화, 뭐 공동 상표 개발, 공동 판매 사업화, 사업계획, 컨설팅, 그 다음에 뭐 부경 양동농협에는 사업화나 마케팅 전략 해서 딱 2019년까지만 컨설팅을 했습니다. 딱 쿠팡 이직하고 나서는 하나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 회사는 진짜 사람을 이거 녹음 되나요? 이렇게 막 갈아 마셔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제 다른 걸 하나도 못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 공유FC도 2년이 닿았던 게 2015년에 그때 이제 방수준 대표님하고 2년 돼서 혹시 이제 보신 분들은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임에 나간 지 굉장히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온라인에 있는데 사실 온라인은 요즘 너무 하도가 많잖아요. 사실 모든 회사들, 모든 업체들 뭐 식품이나 프랜차이즈 모든 업체들이 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사실은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 사실 뭐 쿠팡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협소하게 딱 이렇게 포커싱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과거에 사실 저는 원래 오프라인 매장의 전문적인 좀 그 판매 활동들이나 판촉,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하고 과거에 그런 어떤 리테일 점포에 대한 매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CBS 편의점이 들어온 게 1989년입니다. 올림픽 선수촌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은 이제 점포 수가 46,000개가 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사실은 슈퍼들이 없어진 게 대형마트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슈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0만 개 가까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4만 개 수준으로 줄었다고 얘기한 게 전부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온라인이 굉장히 핫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이 처음 들어선 것도 1996년이에요. 벌써 25년이나 됐어요. 인터파크가. 그때 혹시 이제 여기 이제 연배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파크에서 구매할 때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구매하고 나서? 그때 돈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때는 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도대체 저걸 어떻게 믿고 사라고 했는데 25년 만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죠? 최근에 뭐 블록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구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고 하다 보니까 딜리버리까지 쿠팡 같은 회사들이 다음날 배송을 해주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간 거죠. 굉장히 변화들이 많아서 이 한 장으로 사실은 설명이 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993년에는 이제 이마트 창동점이 오픈을 했고 대형마트가 그러고 나서 한 2010년대 초반까지는 20년 동안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승승장구를 하다가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스타필드, 그 다음에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같은 이제 창고용 할인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물건을 싸게 효율화를 해서 고객들한테 싼 가격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좀 어떻게 보면 업태가 좀 변경이 되면서 진화됐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
저희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쿠팡.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내부에서는 소셜 커머스라는 단어를 얘기를 안 씁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이제 직매입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2014년부터 하면서는 저희는 소셜 커머스가 아니라 온라인 마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IT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커머스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소셜 커머스랑은 약간 개념이 다른데 아직도 이제 모르는 분들은 계속 소셜 커머스를 말씀을 주시죠. 그때 사실 뭐 공동으로 티켓을 뭐 사거나 뭐 구매를 할 때 공동 구매 형태를 소셜 커머스라고 했는데 지금 위메프하고 팀원에 비해서는 쿠팡만 이제 좀 약간 독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그리고 나서 한 2018년도쯤에는 이제 마켓컬리랑 이제 헬로 뭐 네이처 이런 회사들 들어오고 그래서 신선식품 배송을 하면서 약간 굉장히 이 온라인의 비즈니스가 확 전환 변곡점이 한 번 더 생겼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배달이 늘어나면서 저희도 지금 저 비즈니스가 몇 조 하고 있어요. 네. 신선식품 배송이. 그래서 굉장히 크고 있고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핫한 비즈니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통 트렌드들을 보시면 이렇게 뜨는 채널들이 있고 지는 채널들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C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률이 한 자릿수가 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기존점에 대한 매출이 이제 점점 빠지고 있고 점포 확대로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작죠. 잘 안 보여서 가지고 저희 그래서 제가 일단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점포를 볼 때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인사를 다 한 분씩 드리지는 못했지만 프랜차이즈하고 관련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고 리테일 쪽에서 사실 오프라인 마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바로 매장 레이아웃하고 이제 진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마 아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싹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 자체가 우리는 동선을 잘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선을 잘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생산성이 높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포 머무는 시간이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몰에서 동선을 길게 하는 거, 마트에서 동선을 길게 하는 거 뭐 되게 다양한 전략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 점포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해서 결정해서 나가게끔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는 뭐 전략 레벨이나 전술 레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가고요. 백화점서부터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과거에 이제 쇼핑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쇼핑의 과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그죠? 혹시 이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쇼핑의 과학이라는 파커 언더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프라인 쇼핑에서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수십 년 동안 해서 책을 계속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마트들하고 이제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진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많이 하시면서 쓴 책이 쇼핑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하고 연관져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쇼핑에 대한 관점이나 쇼핑에 대한 행태를 가지고 이제 연구들을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영국 백화점에 있는 데벤함스라는 연구팀에서 여자하고 남자한테 만보기 채우고서 쇼핑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 보시면 남자는 쇼핑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한 금액이 33달러였어요. 여자는 쇼핑 시간이 3시간 26분, 그 다음에 876달러 썼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소비 행태나 구매하는 행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진화 심리학이나 인지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뇌구조가 다르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죠. 도대체 왜 그럴까를 봤을 때 대부분들 정확한 의견은 없지만 학계에서 보는 관점은 이걸 아주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가 과연 무슨 일을 했던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자, 남자들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사냥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타겟이 보이면 걔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옆에 아무것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쫓아가요. 여러분들 쇼핑했을 때 그러지 않나요? 내가 오늘 청바지를 사러 가야 돼 하면 딱 청바지 매장만 가죠. 그 외에 옆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가서 내가 딱 가서 마음에 들어서 찜해서 딱 사면 잘 바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안 걸린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목표 달성을 다 했어 라고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 남편이 저기에 나갔어요. 사냥하러 나가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뭘 합니까? 채집 활동을 했다고 하죠. 아기를 들쳐매고 돌아다니면서 나무에 있는 열매들을 땄단 말이에요. 열매들을 따면서 계속 채집을 해서 혹시나 우리 남편이 오늘 밤에 고기를 못 잡아오면 내가 수확한 열매나 이런 과실로 배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계속 채집하는 활동 때문에 그런 DNA가 쌓여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보는 걸 좋아하고 고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역할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하고 잠깐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못 돌아오거나, 그죠? 사냥을 하러 갔다 오히려 맹수한테 잘못돼서 죽임을 당하거나 했을 때 애를 키워야 되다 보니 옆집, 뒷집, 앞집 다 다니면서 애를 케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눈치가 빠르고 육감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게 이제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안 준다라는 남자들 그것도 이제 목표하고 굉장히 이제 연결된 얘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쇼핑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여자들은 굉장히 즐겨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집에 계신 부인분들하고 그다음 여자친구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보통 어떤 레이아웃을 가져가냐 하면 기갑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영어로 표현을 제가 했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레이스트랙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게 귀갑이죠.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백화점에서 전통적으로 활용을 하는 레이아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융통성도 굉장히 많고 상품을 노출하고 그다음에 뭘 이렇게 진열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매장 구성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가장 장점인 게 뭐냐면 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고 에스컬레이터만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돌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도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을 얘기할 때 보통 여자들이 가면 100바퀴 정도 도니까 백화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그죠? 그 백자가 그 백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레이아웃 자체가 계속 돌게끔 만드는, 그리고 진열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통로를 잘 만들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는 적이고요. 백화점 레이아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층 매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백화점 가보시면은 요즘 1층 매장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은 저기 명품이랑, 그죠? 예전에는 화장품하고 잡화가 제일 많았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가격 탄력성이 이제 큰 상품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가격이 내가 더 많이 오를까? 어떨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이제 그런 상품들로 구성을 해서, 이거 일종의 초도 효과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명품을 놨던 건 이게 이제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인데, 처음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명품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앵커링이 되는 겁니다. 3만원짜리, 3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런 걸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는 2만원짜리, 3만원짜리는 굉장히 싸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코스트코 창고형 매장 가면은 대형마트보다는 좀 더 비싼 상품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앵커링이고 초도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장품, 향수 이런 것들, 향기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가장 위층으로 갈수록 이제 사실은 좀 덜 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남성복이나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이제 구성을 많이 했었죠. 요거 제가 나중에 다시 하나 쭉 이렇게 해서 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성 패션 같은 경우는 상층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사러 오면 대부분은 구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사든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100바퀴 돌고도 안 사죠. 심지어는 하나 사서 집에 와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밖으로 간다 그런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얘기들은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1층에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죠? 화장실도 없다. 예. 내가 얼마나 쇼핑을 하는지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런 마케팅 전략을 쓴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최근에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백화점이 되게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연 친화적인 것들로 해서 뭘 가보시면 약간 오히려 트이게 만들고 채광이 들어오게 해서 그냥 내가 자연에 있다는 느낌을 줘서 오히려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전략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식품이랑 이런 부분도 구성인데요. 지하하고 맨 위층은 이제 식당들 있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층은 조금 고급스러운 식당들이 있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많이 입점이 돼 있고, 지하에는 주로 이제 뭐 스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이거 이제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분수 효과나 샤워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먹고서 내려오면서 쇼핑을 하든지 밑에서 먹고 올라가면서 쇼핑을 하든지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별로 몇 개 없고 에스컬레이터로만 계속 이동을 시키게 만드니까 무조건 한 층에서 계속 돌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에서 좌방향으로 많이 동선을 잡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둘러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한테는 이게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이제 여자들은 지나가면서 다 그런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나 브랜드나 POP나 판촉물들을 계속 보면서 다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동선 자체를 길게 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에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최근에 롯데백화점 동탄점에 이제 오픈을 했더라고요. 걔 봤더니 몰 형태로 바뀌었어요. 백화점인데. 그래서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지상 2층서부터 6층 백화점을 일단 놓고 그 옆에다가 가드형이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조금 더 연결된 쇼핑몰 형태로 해서 이제 지는 거죠. 자, 이제 뭐냐면 그냥 예전에는 꽉 막힌 공간에서 쇼핑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깝깝해서 나오는 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자연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래서 층고를 굉장히 높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넓은 동선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간이 효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도 그렇지만 저희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마트 가면 일자형으로 막 돼 있는 매대들은 효율성이 제일 좋아요. 왜? 공간 대비 효율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객들이 불편하거나 뭔가 불편하면 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예 접근조차 안 하고 트래픽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천장 벽에 채광창을 만들죠. 저기 그 스타필드 고양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천장이 다 이렇게 유리로 돼 있거나 또는 현대 다산 아울렛도 한번 가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유리창으로 이렇게 맞게끔 설계가 다 되어 있죠. 비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어쨌든 쇼핑의 편의성과 그들을 계속 그 몰 안에다가 가둬두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략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시면 이제 인공 정원 같은 것들 조성해놓고 항상 내가 쇼핑하다 쉬고 싶으면 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예술 작품이나 뭔가 다양한 것들을 놓고 재미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자꾸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어떤 백화점이 진화하는 형태 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에서 좀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분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브랜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매장을 가는 게 그 브랜드 때문인 거고. 제가 지난번에 전주하고 경주 이런 데 갔다가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란 게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갔더니 전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왜 그런가를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갔다가 어느 집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온라인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뭐 어디 가서 검색도 해보고 평도 보고 하면서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는데,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가 내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초에 좀 새로운 브랜드들이지만 해외에서 유명한 브랜드를 자꾸 갖고 와서 집객과 모집을 하는 거죠. 모객을 하는 데다가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시면 새로 생겼는데 도대체 저건 뭐지라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되게 유명한 매장이래요. 그런 것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좀 유명하면 또 다른 데 생긴 거고, 그래서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매장들을 들어오는데, 근데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컨텐츠성으로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저는 이 중에 아는 브랜드가 솔직히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이쪽에 패션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조금 덜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성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타겟 대상이 아니에요. 항상 여성들, 그죠?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어쨌든 이 공간 안에 계속 머물게 하고 오게 하고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 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유명한 그리드 형태라고 합니다. 격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요. 그냥 곤도라 쫙 깔아놓으면 됩니다. 뭐 예쁘게 DP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고객하고 친근합니다. 이게 셀프 서비스 매대잖아요. 사실은 이게 나온 거에 대한 역사도 보시면, 제가 그 리테일하고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읽고 이제 여기저기서 하면서 추론을 해서 얘기를 본 게, 과거에는 무조건 대면형 판매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도 인건비가 문제였던 거죠. 1920년대, 30년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그걸 가격에 녹여서 싸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람이 이걸 집어서 주고 제안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골라가게끔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생긴 게 셀프 서비스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요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직접 고르게끔. 근데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익숙해졌죠. 자, 그게 계속 발전돼가지고 최근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셀프 계산대, 그죠? 계산대 인원들이 계속 빠져요. 우리가 직접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데, 근데 그게 효율적인 측면이나 익숙해지면 굉장히 금방금방 익숙해지죠. 흔히 프랜차이즈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쓴 게 뭡니까? 저희가 우리 키오스크 제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아무도 꺼리낌 없이 가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비용에 이제 녹이기 위해서인 거죠, 가격에.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그걸 불편함인지 모르게 하면서 슬며시 스며들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딱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자형은 보통 뒤에 후방이라고 하는데, 후방 동선에서 재고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진열을 하기가 편리하게, 그래서 관리나 청소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SSM 같은 슈퍼, 그다음에 편의점도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각자 특징이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획일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가보시면 1번에 뭐 식품, 라면, 스낵, 2번 고추장, 된장, 3번 간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쫙 나뉘어 있으니까 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점포나 브랜드에 대한 컨셉을 알려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마트를 가나 홈플러스 가나 별 차이를 많이 못 느끼죠.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해서 내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쇼핑 행동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선이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아웃이 있고, 이중 동선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레이아웃하고 쇼컷이라 그래서 이제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나가는 고객들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고객들은 제일 좋아하는 데가 편의점이잖아요. 근데 동네 슈퍼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마트하고 똑같이 레이아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도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과일, 야채 첨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마트는 운영하는 상품이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산품이죠. 식품. FMCG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별한 상품을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도에 제일 앞에다 내비두는 상품이 바로 1차 상품인 거죠. 그리고 과일은 계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 계절마다 다른 상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라면은 어떻게 해요? 라면 매대, 스낵 매대 가면 계속 시즌마다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제품이 나온 건 진열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매장에서 뭔가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려면
일단 앞단에서 뭔가 고객한테 와, 이 매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 매장인데 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1차 상품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일이나 야채 첨가 쪽으로 한 거죠.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좀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쇼핑을 더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 개수가 있어요. 매장도 가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대형 매장들이 오픈을 많이 안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점포를 계속 확장을 하는 전략을 가져왔었는데 최근엔 있는 점포를 리뉴얼해서 뭔가 효율성 있는 쪽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 중에 가장 큰 점포는 이마트 은평점이고요.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제일 크고 롯데마트는 제가 알기로는 의왕점인가? 크기로 봤을 때는 제 기억에는 아마 그런 점포들 가시면 되게 커요. 그런 데들은 가면 투웨이 컨트롤에서 입구가 양쪽에 있습니다. 너무 넓어서. 근데 일반적인 대형마트들 딱 가보시면 입구가 한 군데예요. 왜 한 군데로 정해졌냐면 이제 주 동선을 내가 모객을 하기 위해 한다는 거죠. 만약에 최근 같은 트렌드면 예전에는 쇼핑을 하러 가서 구경을 하고 뭔가를 하러 갔는데 최근에는 가서 필요한 것만 사갖고 나오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고 돌면서 매력적인 상품들 곳곳에 배치를 해서 이 사람은 계속 동선을 돌게끔 만드는 게 이제 이 오프라인 마트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우자동선, 좌우동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해외는 가면 대부분이 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좌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보통 지방에 있죠. 교외에 차를 타고 가서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 생길 때부터 태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점포를 레이아웃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점포를 올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점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우자를 만들고 싶은데 고객이 들어와서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공간으로 봤을 때 내가 레이아웃을 만들 때 할 수 없이 좌우로 만드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포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왜 그런가라고 보시면 그게 주차장이나 미리 건물을 져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해외 점포들은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참 차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과일, 농산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데드존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들이 멀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되게 매력적인 상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는 제일 끝에 뭐가 있었냐면 술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팔렸던 게 우유였습니다. 우유. 베이비 상품들. 지금은 온라인에서 제일 많이 팔리죠. 기저귀. 뭐 이런 것들. 그게 옛날에는 이 안쪽에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 사러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좀 레이아웃이 좀 달라졌죠. 지금 안쪽에 뭐 식당 먹을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해놓고 굉장히 달라졌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것들은 우리나라는 과일, 농산물, 그 다음에 수산물하고 육류가 가요. 근데 이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순서가 보통 정해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왜 수산이 먼저고 육류가 나중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산보다는 육류 쪽에 구매를 더 많이 해요. 근데 기본적인 객단가가 수산보다 육류가 높습니다. 육류를 사면 수산을 구매를 안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수산을 먼저 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레이아웃을 짜고 주 동선을 돌다 보면 어때요? 중간중간에 행사장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뭔가 눈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되고 자꾸 구매를 유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계산대에서 계산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상품들을 엔드맵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이게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게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파워 카테고리 존이라고 얘기하고 엔드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좀 안 팔리는 것들, 좀 덜 팔리는 것들이고 내가 잘 팔리거나 행사 상품들을 이렇게 곳곳에 배치하는 것들은 그 동선 레이아웃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소비자 행동 패턴이 우에서 좌로 가느냐가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었다 그래요. 일본에서. 우에서 좌로 돌게 하고 운동선수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좌에서 이렇게 우로 돌게끔 했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기록상에서 평균적으로 1초 정도 차이가 났대네요. 한 바퀴 도는데. 예. 그게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영화에서 보시면은 경찰이 막 도둑을 쫓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딱 들었으면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갔을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도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심장이, 그리고 그게 흔히들 얘기할 때는 심장이 또 왼쪽에 있어서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는 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전 세계 한 80% 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0%죠. 왼손잡이도 뭐 예전에는 바른손이라고 해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하고 글씨를 쓰게 했으니까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최근에 이제 점포가 오픈한 데가 있더라고요. 새로 리뉴얼해서.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별내점이라고 오픈을 했는데 이 매장은 새로 싹 오픈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로서리 매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쪽을 굉장히 이제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비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온라인 쪽 이커머스로 많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식품점 같은 경우는 전문점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뭐 다이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매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매장들로 자꾸 변형을 해서 변화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MD를 최적화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마트에서도 오감 체험,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형 체험형 마케팅, 이런 체험 매장으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들어왔을 때 매장에 왔을 때 재미가 없거나 너무 익숙해 있으면은 고객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나가니까 그런 계속 뭔가를 알려주고 콘텐츠를 주고 싶어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리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농심에 있을 때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POP에다가 이제 QR코드 같은 거 만들어서 동영상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조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짜파구리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조리 방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노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고급화되고 되게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와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니까 이런 존들을 따로 만들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식품에서 지금 제일 오프라인에서 그 쥐고 가는 키 중에 하나가 이제 주류입니다. 주류는 아직까지 이제 온라인에서 허가가 나지 않다 보니까 주류 매출을 계속 키우기 위한 그 액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트레이더스나 이런 데 가보시면 와인존은 완전히 그냥 다 따로 구성을 해놓을 정도로. 그만큼 상품 마진율도 굉장히 높고 회사에는 이익이 되니까 이제 그런 카테고리를 집중을 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이기 때문에 일렉트로마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이킹덤이나 뭐 애톰 이런 데들, 데이즈 이런 것들 다 자기들 자사 브랜드들이 대부분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을 계속 입점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품들을 그냥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별로 이제 구매를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검색만 해보면 바로 그냥 살 수 있게 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오프라인 가셔서 쿠폰 검색해보죠.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트레이더스 갔는데 매장에 가서 비교를 해보려고, 이제 저는 사실 저희 거랑 가격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시식하시는, 요즘은 이제 시식을 안 하지만 시식 대신에 그 권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찾아보세요, 쿠팡보다 싸요 그러시더라고요. 경쟁력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웃긴 게 오프라인 마트들이 오프라인에서 파는 가격하고 온라인에서 파는 가격을 다르게 해서 팔아요 최근에. 오프라인을 오히려 싸게 팔더라고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또 근데 이 동네가 보면 별내다 보니까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객 타겟팅이 30, 40대 고객을 겨냥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나 아무래도 아기가 어리고 보통 애가 하나나 둘인 이런 가정들을 겨냥해서 그래서 계속 타겟팅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획일화된 케이스로 진행이 됐었던 적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진행을 할 때 매대를 가지고 하는 이제 플래너그램이라고 얘기하는 PO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대를 다 그려줘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농심에서 라면을 예를 들면 신라면이 전체가 뭐 진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100이다.
그러면 신라면이 전체 라면에 예전에 한 20% 정도를 팔았었거든요. 신라면 한 품목이. 지금은 아마 한 10%대 정도 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걔 존을 20%는 걔를 진열하는 거예요. 근데 대형마트에서는 그렇게 진열 안 하죠. 보통 조금만 하고 이익이 더 많은 상품도 진열을 많이 하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저희는 이제 로직을 짜서 그 매대를 구성을 해서 그걸 다 그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제한 영업을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그때는 회의라 돼서 본부에서 다 세팅을 해서 다 점포마다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마다 이 점포는 예를 들면 이마트 은평점은 라면 매대가 11개 모듈이야. 그러면 칸이 11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공간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다 위에서 다 던져집니다. 회기라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지키면 그러니까 본부에서 뭐라고 나와서 점검하고 하니까 뭘 마음대로 못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어서 POG는 POG대로 가기는 하지만 중간에 그 고객 대상으로 중간중간 점포에서 임의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룸을 조금 더 주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앙집권으로 갔다가 점포로 갔다가 다시 또 중앙집권 갔다가 이렇게 뭔가 계속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개별로 그 점포에서 그 상권에 맞는 고객들을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 같고 제가 할 때만 해도 중앙에서 그거를 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막 점포마다 페널티 주고 진급에 막 누락시키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기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점포에다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주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 신촌점도 이 리뉴얼을 한 점포인데 이게 그랜드마트를 저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형마트는 아닙니다. 근데 상권이 대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획일화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부터 20등까지 상품을 중앙에서 싹 세팅해갖고 야 이거 진열하고 이렇게 팔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맞춤형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접근성이랑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1, 2인 가구가 세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 가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와인은 이 매장도 와인은 그냥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잘 팔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많이 남는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밀키트 존이나 허니버터 같은 경우에도 주류 안주 해가지고 결국에는 젊은 층들이 필요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계속 세팅해서 구매하게 하고 그래서 연간 진열해서 많이 판매를 이루게끔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특성상 이제 20, 30대 젊은 소비자의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로서리의 소달량 MD하고 소량볶음 상품을 많이 파는 거죠.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마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점포별로 오더를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많이 바뀌는 거죠. 이 매장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지하 2층은 지하철역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 매장 외부에서 들어오면 지하 1층이랑 연결된대요. 그리고 신촌역에서도 지하 2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접근되고 그 위에 플라자에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간이 한 3개 정도 되니까 계산대만 해서 셀프 계산대면 11개를 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게 점포 친화적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에다가 마트를 갖다 껴 맞추기 위해서 진행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좁은 점포고 지하 점포다 보니까 통로가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쇼핑 카트를 끌고 다니는 게 층별로 어려우니까 바구니를 이제 많이 놓는 겁니다. 쇼핑 바구니를. 그래서 바구니 배치해서 최대한 많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그 교육을 받을 때 예전에 그 판촉 진열 사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이제 그리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원래 처음에 한창 인건비나 이런 이슈가 없을 때는 점포 가시면 거기서 카트를 이렇게 잡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카트를 끌고 가 계속 담으니까 많이 구매를 한다는 거죠. 최초에 처음에 카트가 나왔을 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그 마트 이런 대형마트들 들 때 아까 이마트 창동점 들어오기 전에 한양 쇼핑이라는 데가 이제 먼저 처음에 들어왔었고
그때 월마트나 이런 데들 막 들어올 때는 그 쇼핑 카트 크기가 120리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작았죠. 지금 이제 그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거는 거의 300리터에서 한 400리터 정도 되죠. 그만큼 이제 많이 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다 보면은 계속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배가 부른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이제 그때 봤던 것 중에 그 쇼핑 카트를 쇼핑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모델들을 활용해서 그거를 계속 구매하게끔 다녔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그게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책에서 봤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왜냐면 밀고 다니는 게 창피했던 거죠,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거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끌고 다니게끔 해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장바구니는 슈퍼는 장바구니, 마트는 카트, 이렇게 계속. 요즘은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카트가 오히려 좀 작아지고 거기 위에 바구니를 꽂아서 여러 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창고형 할인 매장인데, 이게 제가 트레이더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 잘 나간다는 얘기들은 들으셨겠지만, 이게 이제 21년도 1쿼터, 2쿼터까지인가 실적인데요. 이 파란색이 트레이더스 매출액입니다. 이마트 전체. 온라인이 빨간색이고, 자, 할인점이 이제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점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훅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매출 비중이 이 파란색이 지금 이마트고요. 이 주황색 좀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쭉 커지는 거? 그게 이제 트레이더스입니다. 근데 트레이더스가 왜 잘 되냐면 가격이 싼데, 인건비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파레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년간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계속 좋아졌어요. 계속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이 무조건 계속 매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나는 무조건 키워야 돼요, 이 매장을. 이마트가 가야 될 길은 트레이더스 키우고 SSG 키우는 겁니다. 딱 그거 두 개. 다른 거면 쳐다볼 겨를도 없고요. 그래서 이 월계점은 이거는 저 오픈한 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얘가 가장 최근에 그나마 지어진 점포 중에 하나라, 제가 갖고 왔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상권 자체가 큰 데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을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처음에 이 창고형 매장이 처음 생겼을 때가 2010년대 초반이었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트코 다음에 막 나왔을 때, 그때 트레이더스 나오고 홈플러스는 그런 점포가 없었고, 롯데마트에서 빅마켓이라는 걸 내서, 빅마켓은 딱 5호점까지 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를 다 접었죠. 그리고 최초에 코스트코는 회원제였고 트레이더스는 회원제를 하려다가 바로 포기를 했어요. 롯데는 회원제를 했고요. 근데 회원제를 안 한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신의 한 수였고, 레이아웃도 최초에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형마트처럼 꾸며놨습니다, 진짜. 그러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1년도 안 돼서 어떤 전략으로 갔냐면 바로 코스트코 미투 전략을 했어요. 심지어는 레이아웃도 코스트코랑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색깔만 초록색을 넣었지 가보면 느낌이 코스트코에 온 느낌이었죠. 그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투 전략인데, 사실 이마트가 굉장히 잘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갖고 왔다가 망한 것들도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 보면서 따라해서 갖고 왔다가 망한 것들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접었는데, 그래 어쨌든 따라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이제 트레이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매장에 대해서 뭐 크기도 그렇지만 레이아웃들을 큼직큼직하게 잡아놓고, 일단 이런 작업하는 장소들을 굉장히 이제 오픈되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실내하고도 이제 연결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재미적인 요소를 보는데, 코스트코가 사실은 추구했던 전략은 보물 찾기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나 좀 특이한 상품들을 누구보다 빨리 가져왔었는데, 이제
해외 직구나 구매가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략들이 좀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누가 뭘 하나 갖고 오면 저희도 그걸 금방 소싱하는데 한 달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갖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물류 대란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에어로 한번 땡기면 그냥 뭐 한번 봐서 일주일 동안 협의하고 가격 맞춰서 갖고 오는데 물론 이제 식검이나 이런 통관에 이슈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상품이 크게 문제가 없는 상품이면 2, 3주면 그냥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소싱하는 게 쉬워졌다는 거지 또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트레이더스도 어쨌든 이 안에서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액션들을 하고 있고 전략들을 짜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가면 싸다는 인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가 이제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점포는 아까 뭐 프랜차이즈 점포나 어디나 뭐 기본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기본은 고객이고, 그죠? 그 고객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품 구성이죠. 자, 과연 이 상품을 우리만이 팔고 있느냐? 딴 데 가면 없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리테일들은 대부분의 상품이 공통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상품을 최대한 하려고 이제 만드는 거죠. 계열사 뭐 신세계니까 신세계 푸드 같은 데서 감자탕 부대찌개 상품들 만들고 우리한테만 납품해줘 라고 하면서 뭔가, 그죠? 안에 내부적으로 구성물을 좀 더 좋게 만들거나 해서 나만이 판매하는 상품들을 만듭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상품들, 육류, 그 다음에 뭐 생산 이쪽에 카테고리들을 굉장히 특화시켜서 가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는데 지금도 농협을 그렇게 가시거든요. 왜냐면 나는 농산물 구매하려면 농협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농협이 파워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아마 구매 단위가 적어지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이제 파워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한 10년 전부터, 10년도 더 됐죠. 산지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양을 어마어마하게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경쟁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프레시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납품하는 그 샐러드 업체들은 제일 좋은 상품을 일단 저희한테 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를 오프라인에 내보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매출이 깡패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매출 많고 큰데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트레이더스면 구할 수 있는 상품이 있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냥 우리가 가격 경쟁력. 예,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뭔가 굉장히 싸야 되고, 심지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야 돼.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코 가시는 분들 중에 커클랜드 그 물 사러 가시는 분들이 반은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싸서. 이마트도 그래서 트레이더스에서 그걸 똑같은 컨셉으로 갔죠.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네, 미투입니다, 미투. 근데 점포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 또 국내 토종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과 자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고요. 슈퍼 쪽은 어떤가 한번 봤어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특히 아까 그 백화점에 좀 컴팩트한 매장들하고 되게 비슷한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상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포가 그래서 어느 상권에 있고 그럼 우리 고객들이 얼마나 오는 거야? 물론 예전에도 이걸 봤어요. 그 프랜차이즈 점포들도 점포 개발하실 때 다 가서 보시잖아요. 여기는 그 하루에 상권의 이동인구가 얼마고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몇 층이고 그래서 여기 월세는 얼마고 그래서 보증금은 얼마고 막 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이제 여기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를 분석을 한 거는 동일하게 갔는데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전문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 이제 1시간 즉시 배송이죠. 홈플러스에서 이제 진행했던 거. 키커머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들도 지금 라이더 업체 쪽들하고 같이 코어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경쟁이 심화될 것 같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내년에 저희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시장이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기존에 이제 자본을 가진 쪽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유리는 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고 이거는 뭐 다 어떤 기업이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ESG 경영 때문에 뭐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으로 계속 가는 트렌드는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물 같은 경우에 이제 물라벨 들어왔잖아요. 음료수들도 계속 물라벨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보수적인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롯데 같은 회사들 이런 데들이 원래 굉장히 느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왜냐면 롯데는 좀 되게 안타까운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잘 해서 생존을 잘하는 회사는 맞아요. 근데 유통 채널에서도 항상 백화점만 예전에 1등을 했었지 나머지는 전부 다 3등만 했었거든요. 롯데 마트도 3등. 그리고 CBS도 세븐일레븐이 롯데 계열이거든요. CBS도 3등. 뭐만 하면 3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이커머스는 사실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회사인데 그 접점을 잘 못 찾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그래도 이제 슈퍼 쪽에서 보시면 뭐 롯데 프레시앤데일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코로나 특화형의 점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 직계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흘러온 게 보시면 최근의 트렌드는 조리식품, 그죠? 밀키트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하고 다 겹쳐요. 시장이 이제는 경계가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보죠. 심지어는 거기에서 70까지 다 할 수 있게끔 공간을 계속 만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 편의점 쪽이 특히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페도 그렇지만 나머지 그 업체들하고 가장 큰 경쟁이 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SSM이나 대형 할인점보다는 편의점이라고 보는데 편의점이 굉장히 기업형이라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는 보면서 제가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 게 DT스토어라고 지금 시그네처인데 세븐일레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지금 점포인데 무인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는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공부를 같이 이제 봤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처음에 들어갈 때 인사를 하는데 AI가 이제 응대를 해요. 그래서 점포 사람이 나와서 대화하면서 물어보는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야, 오늘 날씨는 어때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상품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이 점포 안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한 26대가 달려있대요. 근데 그 모든 움직임을 다 이제 커버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방면에다 데이터로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다른 점포들에도 실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엔 똑같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할수록 데이터는 계속 쌓일 거고, 그죠? 그 점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금방금방 기술이 발전을 하겠죠. 사실 지금 테슬라가 어제 뭐 천슬라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올라간 것도 사실 그 테슬라에 지금 달려있는 카메라들을 가지고 도로들을 계속 수집하고 데이터 정보가 쌓여서 그걸 바탕으로 계속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성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라고 가능한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지털 오퍼레이션 이런 장비들을 많이 넣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디지털 사이니지인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을 많이 집은 데들이 빨갛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적으로. 그래서 저 상품을 되게 많이 잘 구매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를 보면서 볼 수 있고 그 셀프 계산대 위에는 이게 라이다라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서 이걸 보면서 좀 이제 공부를 했던 건데 3D로 이제 고객 스캔을 해서 이 사람이 혹시나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는지 혹시 훔치는 건지 막 이런 활동을 다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로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세븐일레븐이나 보니까 뭐 엘페이나 이런 거 쓸 확률이 높은데 나중에 뭐 삼성페이 뭐 네이버페이 다 쓸 수 있게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상품 위치 정보까지 다 이제 알려주고 여기에 뭐가 비었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비거나 빠지면 가서 와서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점포를 제가 직접 가서 운영을 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세븐일레븐만 하는 게 아니라 CU도 하고 있고 GS도 계속 하고 있고 정보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아,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무인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구나, 막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데 공간까지 좀 확보해서 취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아, 프랜차이즈 쪽이랑 진짜 경계가 굉장히 많이 모호해지겠다, 정말.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한 4년 전쯤에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이미 편의점이 굉장히 포화가 돼서 점포가 제가 알기로 6만 개인가 막 그럴 겁니다. 거의 포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만 6천 개인데 지금 거의 포화거든요. 근데 저게 어떻게 되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편의점은 대부분 식당처럼 돼 있더라고요.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놓고 거기서 다 사서 먹어요. 그 식당은 안 들어오고 거기서 그렇게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도심에 갔더니.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금방 저렇게 가겠다고 했더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이마트 24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학생연합회 쪽이랑 해서 학교 내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브리드형 매장. 예. 주간에는 사람이 있고 야간에는 이제 무인 점포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제 뭐 담배 이런 것들은 판매는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딜리버리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먹게 하거나 뭔가 특이한 컨텐츠를 계속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린 딜리버리라고 캠퍼스 내에서 이제 뭐 이 이마트 24 앱을 켜가지고 뭐 누구한테 선물하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콘텐츠를 만들고 뭔가 편의성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진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 보면서 우리한테 임팩을 진짜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편의점이 여러 업태에 경계의 가장 중심에 있다. 예. 최근에 이제 은행하고 제휴한 편의점들도 나오고, 막 우체국 이런 것들 대행해주고, 막 이런 것들 이미 택배는 벌써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점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잠깐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 변화가 뭐냐라고 봤을 때, 뭐 저도 이제 뭐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 핵심 안에는 식품이 있더라.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데는 돈을 제일 많이 쓰고 그냥 구매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구매율이 가장 높고 일상 소비라는 거예요. 일상 소비. 사실은 생활용품도 여러분들 그 치약 뭐 이런 거 매일 쓰긴 하지만 사기를 계속 사지는 않잖아요. 근데 먹을 거는 거의 매일 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쿠팡에서도 저희가 딜리버리를 하면서 식품을 보면 고객에 대한 트래픽은 식품에 다 몰고 와요. 근데 돈은 별로 안 나와요. 객단가가 너무 낮거든요. 저희 막 아시죠? 2,000원짜리, 3,000원짜리를 로켓 배송해드려요. 그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근데도 그냥 가는 거죠, 전체를 보고. 그 고객들이 오셔서 가끔은 뭐 아이폰 사전 예약도 해서 판매도 하고 구매도 하고. 결국에는 전체 구매액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특이했던 건 이제는 전통적인 진열이나 이런 레이아웃들을 활용을 잘 안 하고 뭔가 독창적인 점포만의 그렇죠?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느낌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그 상권의 고객 타겟이 굉장히 주가 된다. 예전에 그냥 거의 뭐 약간 복사해서 붙여넣기, 우리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듯이 점포를 계속 이렇게 복사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르게 오픈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류 에딩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 PB인 것 같아요. PB. 우리만의 고유 상품. 그걸 성공한 케이스는 창고형 매장이고 커클랜드나 뭐 이런 쪽의 상품들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보다 저희 PB 뭔지 아시죠? 아세요? 네, 공고. 이게 굉장히 이름 좀 촌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겁나 많이 나갑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나가요. 그리고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으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상품평 같은 거 보시면, 제가 잠깐 팁 하나 좀 쿠팡에서 실패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상품평이 좋은 개수가 많은 상품은 구매하시면 무조건 손해를 안 봅니다. 그건 다 가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계속 발생돼요. 잘 팔리는 게 계속 잘 팔려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를 구매하고 싶으신데 이거 할까 말까라고 구매하시면 일단 상품평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만이 갖고 가는 MD, 우리만이 갖고 있는 상품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점포 관점에서의 밸류는 아까 테크놀로지라고 보는 거죠. 효율성. 아까 무인 점포,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밸류 에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스페이스를 완전히 리스트럭처링 한다는 거죠. 구조 자체를 확 바뀌는 진짜 전통적인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간다. 근데 약간은 획일화된 그 와중에서도 또 획일화된 느낌이 있긴 해요. 제가 저 현대 어디죠? 예, 서울, 여의도 이런 데 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동탄점에는 일단 딴 데 가서 했던 거를 다 갖고 와서 자기네 매장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살짝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영혼은 없어요. 그죠? 영혼 없이 남들 한다니까 A, B, C, D, E 다 해놓은 느낌이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예술 작품도 넣어놔, 미술도 넣어놔, 휴게 공간도 넣어놔. 근데 걔들이 이게 뭔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은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실패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쪽 매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점에서 A를 했더니 나는 A하고, 그럼 나는 B를 또 해야지. 근데 옆 매장에서는, 저기서 A하고 B를 했네? A하고 B하고 난 또 C를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국에는 고객들이 점포에 와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그 공간 안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머물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리테일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 예술적인 부분들, 여유나 재미의 공간, 이런 것들을 창출하게 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라이프 스타일 쪽은 전문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뉴 라이징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제 새로 뜨는 상품들이나 브랜드를 계속 갖고 오는 게 이제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세 가지 형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몇 가지 레이아웃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자유형이라 그래서 이제 이 프리플로우라고 됩니다. 보통 이제 의류 점포나 자라 또는 이런 점포들 가시면 어디는 이렇게 레이아웃이 막 돼 있고 어디는 DP가 되게 잘 있고 신발 매장 같은 데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VMD가 잘 되고 한 매장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유 형태로 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명품이나 비주얼적인 어필이 필요한 데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레이아웃이 있고요. 이걸 프리플로우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자라나 이런 매장이네요. 제가, 아니면 보석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스핀 레이아웃이라서 이거는 자유형이랑 그리드가 섞여 있는 것 같은 형태, 매장이에요. 다이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매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우리 매장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효율성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스핀 레이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단 효율성도 좋고, 데코나 이런 보여주기 형태도 굉장히 가능을 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많이 이제 선호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아마 저쪽에서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드럭스토어 쪽에. 올리브영이나, 왓슨스, 지금 이제 랄라블라로 바뀌었죠, 참. 그런 매장들이 이런 스핀 레이아웃 형태를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헤링본이라고 이제 척추뼈처럼 생겼다고 해서 요건 이제 주통로가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장가지 형태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거 어디 가서 보이시냐면 토이저러스. 애들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완전히 계속 구석구석 다 보게 만들어요. 가서 떼쓰게 만드는 거죠. 예. 결국에는 우리 점포에 와서 구매를 최대한 구매 결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형태라서 이거는 이제 보통 헤링본 레이아웃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 통로랑 보조 통로가 명확하게 착착착착 짜여져 있으면 그걸 보통 헤링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아까 말씀드린 자유형이 그러니까 통로가 별로 없는 것 같으면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스핀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업태별로 내가 목적성에 맞게끔 레이아웃들을 구성을 한다. 예, 라는 것도 좀 뭐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여기까지 해서 뭐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인데 뭐 이렇게 그냥 최근 오프라인 쪽 트렌드 그리고 제가 이제 15년 그 이전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어떻게 하면 노출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구매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이게 많이 하다가 이제 대세는 온라인이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넘어왔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온라인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제가 온라인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뭐 그죠? 아직 뭐 그런 거 같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좀 궁금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추가적으로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받고 예. 저 지금